아마 이제 중앙대학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중앙대학 역사학과의 위치가 이제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질문사항이 나중에 3교시 때 조금 질문이 많습니다. 그때 좀 더 질문 받고, 대화를 통해서 알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좀 했던 것처럼 샘플 강의입니다. 대학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사 수업을 배우고, 뭐 정말 뭐 미출자 뭐 다음에 나와 뭐 이렇게 뭐 유력한 문제 후보 이렇게 그런 어떤 좀 정형화된 그런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하면 대학교 수업은 좀 자유롭죠. 아무래도 아까도 전공 얘기했었고, 그래서 대학교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이 교시에는 샘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학교 중고등학교는 아마 45분인가요? 1시간이? 50분이요? 아유, 저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서 깜빡했네요. 대학교는 원래 50분씩 보통 해서 3학점,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대학교가 75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대학교 수업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인내력을 좀 필요로 해요. 75분이면 조금 아마 견디기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75분씩 2개 해요. 그래서 150분. 그래서 50분짜리 3시간에서 150분을 해서 3학점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75분씩 해서 이제 월수 뭐 3시부터 4시 15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월수에서 75분씩 해서 150분. 그게 3학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슬라이드가 한 75분을 맞춰서 대충 작성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선배들 대학생들 위해서 특강용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업이 뭐 한 40분 정도 수업을 하고 또 10분 또 지휘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다행히 오늘 여기 유인물을 이제 내부해 줬고요. 그래서 혹시 일부 슬라이드는 설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스킵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나눠주는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혹시 설명이 부연 설명이 필요하면 끝날 때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학과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하고 3분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분절된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사 따로, 동양사 따로, 서양 세계사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역사도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한국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한국에 뭐 개항이 있으면 단순히 그게 한반도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사건이고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건이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나면 그것이 그 사회에만 국한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실제로 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가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역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40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역사는 우리가 왜 배우는가, 왜 배운다고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있겠죠. 그것도 지금 또 물어보면 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또 쳐보고요.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그거를 조금 더 현재 문제의 해결책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당장 내후년에 한국 사회가 동아시아 사회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많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미래에 대한 해결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확률적 예측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사건들을 데이터베이스 DB화해서,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보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는 큰 변화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거나 혁명이 있거나 반란이 있거나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 사회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인구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인구가 급증한다 하면 이건 역사가 우리한테 뭔가를 경고해 주는 겁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확률적 예측성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역사 배우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
지행을 필사로시라고 얘기했었죠. 아는 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통속적인, 그런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것,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그것이 중앙대학교 역사학과의 중요한 교육 목적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통속적인 것을 통해서 다문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예,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학교 수업을 통해서 다문화, 뭐 다문화가 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내가 98년도 독일에서 교육했을 때 독일에, 유럽에 외국인들의 비중이 10%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럽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많은 새로운 현상들,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 문제들이 굉장히 정말 핫 이슈로 떠오른 때였어요. 근데 그때 내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회도 90년대 말에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문화? 그때만 하더라도 다문화가 뭔지 잘 몰랐어요. 20년 전에. 우리가 왜 다문화? 한반도에 웬 외국인들? 웬 이주노동자들? 우리는 백인 민족이고 한민족인데 왜 이민족 다문화? 그러는 것이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 3% 4%가 현재 이주 노동자, 외국인들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지금도 물론 많죠. 3% 정도면.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050년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시기가 되면 뭔가 사회의 어떤 중심적인 인물이 됐을 때 활동하던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입니다. 10%가 이 한국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다문화. 지금 3%가 얘기했을 때 3%도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이제 우리는 진입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입하고 없어지면 뭐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현상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이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여러분들의 30년 후에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거의 다 비슷해지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10명 중에 1명은 고향이 한국이 아닌 학생들이 와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학생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같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학부모 모임에 가면 10명 중에 1명은 우리나라 태어나지 않은 학부모가 와서 같이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물론 그것이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는 이것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이것이 더 중요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다문화는 여러분들이 다 싫어, 좋아, 호불호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말로 대세,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말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받아들여야 될, 한국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여러분들의 일종의 숙명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 인터넷 아마 여러분들 나보다 더 잘 거예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시면 다문화에 대한 안티 다문화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카페가 있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30년 후면 지금과 다른 상황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과거의 독일의 사례를 보면 통일 전에는 극우주의적 그런 안티 다문화가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통일이 된 다음에 그 전까지는 극우 세력들이 동독 문제, 동독의 인권 문제를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의 이런 극우 세력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듯이 외부에 관심을 두었다가 통일이 되니까 정작 그 이제 관심이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90년대, 80년대에 독일 통일되면서 90년도에 아주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의외로 90년대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서는 안 될 곳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어요. 외국인의 테러라든지 뭐 방화라든지 이런 것이 90년대에 통일 이익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것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뭐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를 너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냐 다시 누구 얘기하지만 실수를 오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인간이니까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실수를 최소화하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고 얘기합니다. 과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역사학자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연구하는 얘기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세요. 여기다 그래서 굳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우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이런 키워드를 뽑았을까? 왜 우리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내가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뭐 모든 개가 뭐 모든 게 욕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부모님 세대 혹은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여기 바로 이사님입니다. 60년대 70년대 초반 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돼서 사실은 여러분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 나온 사람들이 독일의 탄광 강부로 나옵니다.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60년대 후반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로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친동료들이 외국인가 돈 벌어와서 그걸로 송금해서 그 돈으로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들 아버지들이 이주 노동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의 어머니들을 일자리 없어서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마약을 못하는 이영관리에 가서 간호사로 근무를 합니다. 또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여러분과 좀 나이 20대에 대학 나온 고등 인력 한국의 엘리트들이 독일의 탄광에 간호사로 취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60년대와 70년대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의 역사예요.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에 돈 벌어와서 일해서 일하고 그 돈으로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역지사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해서 지금 세계 경제의 10대국, 10대 강국에 우리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다문화 사회 또 이런 다른 피부 색깔의 다른 사람 이들 노동자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격이 내가 볼 때 우리는 최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무슨 말이냐면 역사 속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여러분 아버지 세대 때만 하더라도 과연 2010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10대 강국으로 성장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40년 전에 한 세대 후의 앞날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영원한 강국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못 살죠. 알고 있죠. 물론 경제적으로 못 산다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떤 수준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과거에 영국인들이 18세기, 19세기에 인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갑니다. 그때 깜짝 놀라요. 굉장히 높은 산업 수준의 공장들이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잘 살았던 국가입니다. 20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한국이 다시 또 어떻게 돌지 않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런 우려의 모습을 제공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역사를 이제 다시 역사죠. 우리의 역사를 보면 한국의 역사를 보면 과연 우리 역사가 그렇게 순수한 역사인가? 깨끗한 역사인가?
아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좀 다르게 배웠을 겁니다. 대학에서는 그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고 오늘 제 이야기는 뭔가 새로운 이슈를 주는 거예요. 주제를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생각 얘기할 테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먼저 우리 역사와 세계 역사를 같이 한국사와 세계사 변화를 같이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이 그 세계 지도입니다. 이 1954년에 아프리카 모로코의 지리학자가 만든 이 책자입니다. 책자에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알려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신라에 대해서 지금 지어진 부분이 신라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신라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한국이 알려져요. 생각보다 좀 12세기에 와서 한국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역사, 이 당시 실제로 고려 시대입니다. 그렇죠? 12세기니까 이 한국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 이제 알려졌는데 의외로 아프리카 모로코에 있는 이슬람 국가의 지리학자가 의외로 이것을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립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지혜자유로 내 신라라고 해서 신라의 성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게 신라 여기 요 글자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보면 이 지도가 만드는 당시에 세계 지도를 작성하는 게 조금 다시 한반도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영역을 좀 더 다른 넓은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얼마나 세계 속에서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여 왔는지 우리가 흔히 세계화를 얘기할 때 21세기는 세계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세계화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봤었던 통일신라 시대에 한국의 역사는 이미 세계 속에서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고 그 사례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이 11세기에 이 이슬람 여기 지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슬람 세계는 이 중동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오늘날 스탄자부터 몇몇 개 국가, 스탄은 스테이트의 뜻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여러 국가들이 이때 여기 있는데 이런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때 이슬람화됩니다. 인도, 또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한 1200년부터는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해서 거대한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이 돼요. 오늘날 유엔에 가시면 국가가 2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55개 국가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대략 60억 얘기하는데 추측컨대 15, 최소 15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신자들입니다. 국가의 4분의 1, 인구의 4분의 1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슬람 하면 중동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국가가 어디 나라 같아요? 인도네시아. 누구? 인도네시아. 이따 논문 하나 줄게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더 이상 중동의 국가가 아니라 다시 세계 정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이 이슬람 세력이 특히 이런 이슬람은 우리 상인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 창시자 누구라고 해요? 무함마드 같은 직업이 뭐예요? 자기 이력서에 대상이에요, 대상. 상인이에요. 자기 아버지 어렸을 때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삼촌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낙타 상단을 끌고 거차례 예루살렘 메카 고향이 메카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경험이 많은 거예요. 물론 글자를 읽지 못했었던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경험이 많았었던. 그래서 이 이슬람은 굉장히 이 상인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전 세계에 확장되었었던 이유는 선교사들이 파견된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물건을 팔아가면서 물건을 팔고 상당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슬람의 그런 과학 기술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이런 물건 팔고 이런 과학 기술, 이런 나침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써봐라 하면서 우리가 믿었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확산되면서 종교가 확산되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불교의 역사를 배워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 한국에 올 때 불교의 스님들이 오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상인들이 갑니다. 인도의 상인들이 중국에 가서 물건을 팔면 교역하면서 부처의 그 교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슬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미 서기 천년에 그 중국에서 시작된 이슬람교가 우리의 신라 고려 시대에 이미 동남아시아와 중국까지 이것이 전파되어 있고요. 이게 다시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건 바로 장보고 시대입니다. 장보고가 우리가 신라강 모르는 사람, 이 역사 지원하고 지금 있으면 안 되죠. 최소한 역사학과 지원하는 거라는 건데 장보고의 신라강님들은 알아요. 그렇죠? 중국에 있는 해안가에 이 교역 거점을 만듭니다. 신라강이에요. 근데 이 신라강이 신라의 상인들만 보호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슬람 상인들이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의 해안가의 거점 도시를 마련합니다. 바로 장보고가 신라강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다가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슬람인들이 교역 거점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장보고가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만 본 게 아니라 누굴 봐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슬람 상인들을 중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중개무역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교과서에 안 나온 얘기예요. 교과서에 안 나온 얘기. 이때부터 왜냐? 사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근데 사료가 없지만 글로 쓰는 사료가 없지만 우리 역사학에는 뭐가 또 있어? 문헌 사료가 있고 고고학적 예술 작품과 같은 비문헌 사료가 있어요. 사회는 없지만 많은 비문헌 사료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신라, 통일신라 시대부터 의외로 유라시아 대륙의 제일 끝에 있는 신라와 이 지중해에 있는 이슬람 제국과 교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1200년. 이때는 아메리카 대륙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1492년에 와서 콜럼버스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면서 세계 역사에 늦게나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 오세아니아주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지도는 지금의 지도는 조금 다르죠. 지금 오세아니아도 들어가고 남미도 들어가고 물론 잉카와 마야 문명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 지역과 오래된 유라시아 지역과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1500년 이후에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상당히 많은 외래품들, 특히 이제 명품이 해외 명품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통일신라 시대에 해외 명품들이 있었어요. 보시면 삼국사기에 보시면 백성들이 다투어서 해외의 명품들 사치와 소화를 일삼고 외래품들 명품만을 찾는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명품 찾으면 어머니 돌아겠노라 고 통도감이 명을 내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명품들이 바로 이슬람 물건들이에요. 특히 약재들, 비단들 이런 것들이에요. 향신료, 향용 이런 것들. 지금은 우리가 후추나 이런 거를 조미료로 먹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이 배가 아플 때 먹는 약재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들. 이런 것들이 이슬람 상인들이 동남아시아 인도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요. 경주에 가시면 박물관에 이 큰 바위가 놓여 있는데 그냥 뚝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가서 보시면 이것이 페르시아 문양입니다. 사자라든지 이런 페르시아 문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신라 시대에 들어왔는지 아무 모르는 거죠. 근데 추론컨대 아까 봤었던 그런 중개무역을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랍지에서 나온 14명의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조금 더 주사위 노래가 좀 풍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걸리면 혼자 노래 부르고 술 마시기, 소리 내지 않고 춤추기, 여러 사람 코 때리기, 시연수 웃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온 이 주사위가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이슬람 세계 중에서 통일신라 시대로 반대로 고구려에 가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시면 이런 걸 역사 학교에서 여러 번 나왔었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안쪽에서 얘기했어요. 역사 학교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의 벽화가, 이 고급 벽화가 발굴이 됩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이 벽화인데, 지금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거의 형태를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복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왔었던 각국의 사신도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두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고구려인이었더라고요. 고구려의 사신이 중앙아시아 수천 킬로 떨어진, 아마 1000킬로 이상 떨어진, 1000이 뭡니까? 한 2000킬로 정도 떨어진 우즈베키스탄의 사신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조관, 또 공수 자세, 또 칼 모양, 한두 대도, 이게 고구려의 칼. 거의 고구려인이라는 것이 역사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삼국시대에 세계의 문화가 우리한테 유입돼서 뿐만 아니라 고구려인들 같은 경우는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세계화는 이미 통일시대, 삼국시대에 유라시아 차원의 세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이거는 아마 교과서에 나온 거기 때문에 보시고요. 경주에 어쨌든 학사 가시면 흥덕왕릉에 누이석상이 있는데 이 누이석상의 얼굴들과 터번 모자들이나 수염이나 코나 이목구비를 꼼꼼히 보시면 무슬림, 서역인, 중앙아시아의 서역인입니다. 근데 정확히 몰라요. 이 사람은 문헌사회에 서역인이 맞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지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장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서역인들과의 중앙아시아인들과의 교육이 충분히 이미 있었다는 걸 추측할 뿐입니다. 예, 중앙박물관 우리 바로 여기 밑에 중앙자료가 좋은 걸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다 옆에 있다고 합니다. 가면 이 리추하는 이 조범이 있어요. 이건 원체 뭡니까 이 보물 중에서 또 보물이었던 매번 전시에 한 몇 번 갔는데 신분 못 갔어요. 전시 잘 안 해봤습니다. 보물인데 사실 이 보물이 우리나라에서 신라 시대에 발굴됐지만 신라 무덤에서 발굴됐죠. 신라인들이 만든 보물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누금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 봤을 때 중앙아시아에서 썼었던 사람들이 칼입니다. 이런 고가의 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무덤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미추왕릉의 무덤에 이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중앙박물관은 로만글라스라고 해서 지중해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이런 다양한 정말 컬러풀한 이런 유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인상상으로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이런 유리를 만들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유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상 실크로드라든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미 삼국시대부터 이런 유럽과 아시아, 지중해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그런 교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이전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하겠지만 너무 이전이 많다라고 하면 정답이 어느 거고 어느 게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멍석은 내가 뭐라고 따라놨어. 어때? 여러분들이 와서 충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참여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1200년 전의 역사인데 우리가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역사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 축적돼서 보통 오래된 것이 잘할 것 같지만 역사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잘 모른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부터는 고려를 모르고, 고려보다는 삼국을 모르고, 삼국보다는 그 전에 선사시대를 더 모릅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만 줄게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스킵하기로 하겠습니다. 경교, 키워드 경교, 마리아랑 라고 추측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우리 삼국시대에 전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고려입니다. 고려의 또 개성에 서울의 인천과 같은 이런 병마도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 상인들이 들어오는데 고려사기에 보면 1024년, 25년, 40년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또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외국어 습득 능력입니다. 특히 이런 동양사 한국사는 반드시
이걸 모르고서는 물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고려사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한자를 아셔야 돼요. 이건 역사학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역사를 배울 필요는 없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역사를 전공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문화를 후대에 계승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소수의 정의자가 누구야? 바로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래야지 우리 문화를 앞으로 연구하고 미래에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역사학자입니다. 한자 다 알 필요 없죠. 하지만 역사학자 하는 사람은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뭐 한자 안 배웠죠? 역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수능 마치시고 방학 때 천자문을 배우십시오. 꼭 배우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이제 나중에 장점입니다. 어쨌든 보면 대식국에 그렇지 누구야? 대식국 바로 이제 그 아랍입니다. 아랍의 상인들이 보시면 백인이 이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이때 들어옵니다. 경단으로 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지금도 100명이 많지만 그 당시에 1000년 전에 100명의 상단이 엄청난 규모의 상단들이 이 고려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동서교육, 특히 한국과 아랍 세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에 얘기했었던 지도가 알려지게 되는 거죠. 물론 시기가 좀 늦어서 신라에 대한 정보가 잘못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는 고려잖아요. 예, 뭐 이제 그 경남도 고려 배경에 들어가는 비인목이 서울의 인천과 같은 그런 역할을 경남도 이때 굉장히 많은 아라비아 상인들, 중국 상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것은 물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이 고려시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우리나라의 성이 275,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조사된 겁니다. 이 지도나 데이터는 내가 다른 데서 찾아본 거기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씨가 275개인데 그 중에 딱 반이 136개가 토착성이 아니라 외래성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귀화된 성이라고 해서 신라시대에 40개의 성이 귀화, 외국인들이 와서 새로운 성을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덕수장시, 혹은 경주설씨. 덕수장시는 아랍 사람이 와서 여기 정착해서 한화, 귀화하면서 덕수장시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요. 경주설씨, 혹은 뭐 일본의 우르김씨, 일본인입니다. 몽골의 연암 이씨, 또 여진의 청해 이씨, 이런 많은 이런 외국인들이 와서 귀화합니다. 특히 고려시대에. 그래서 고려시대에 60개, 조선시대에 30개에서 한 130개 정도. 우리나라 성의 반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몰랐으면 괜찮다. 아는 이상, 과연 우리 문화가 순수 단일 문화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는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성씨의 수가 얼마나 이것도 다 고려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한 17만 명 정도가 당시의 인구가 230만 명입니다. 따져봤더니 7%예요. 우리가 2050년 한국 사회가 9%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고려시대는 결론은 뭐냐? 다문화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를 경험한 사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사는 다문화 역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다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21세기 다문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제는 내가 조시하게 얘기했으니까 거의 여러분들 준 역사학을 만들어보는 것 같지? 이 정도는 선생님 괜찮죠? 네, 실제로 다른 것은 우리가 동아시아를 잘 이해하는 건 이해 못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1800년대까지 한국사에서 조선 후기, 개항 전까지 1800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중심은 바로 중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지금 세계의 은유입도입니다.
이 음본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의 음이 중국으로, 그 당시에 중국의 별명이 뭐냐면 세계 은의 배수구예요. 하수구예요. 음본 시대의 음이 뭐였다고 하면 세계 화폐가, 자본이 중국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오늘의 뉴욕이 하는 역할을, 월스트리트가 하는 역할을 중국의 북경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중국이 1800년까지만 하던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다. 이 얘기를 다시 왜 하냐면 여기에 한반도가 껴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9세기까지만 하도 조선의 이 그런 어떤 경제력이 나름대로 세계 경제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19세기에 와서 구한말이 너무 빨리 쇠락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 속에서 영원한 부자는 없습니다. 한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50, 60년대에 아까 간호사 얘기했지만 역사적인 나라에서 이런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런 그 세계 지도와 과거의 세계 지도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세계 지도는 어쨌든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지만 1800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중심에 또 한국 부중심에 이 그 세계 경제 질서, 정치 질서, 외교 질서, 문화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동북아는 세계 중심 문명의 허브였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한국도 한국 모습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한국은 이제 결론입니다. 19세기 이런 세계 열강들이 들어와서 미국과 일본 이런 제국주의 열강이 들어와서 한국이 이제 그 대항을 강압으로 대항하려고 근대화 서구화를 했지만 한국은 이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잘 살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1800년에 서울의 인구가 30만이었고 런던의 인구가 50만이었어요. 가장 잘 나가는 런던이 50만이었고 하랑의 인구가 30만이었을 때 할 정도로 한국의 인구와 한양의 인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동아시아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이러한 그 세계 문물의 허브였고, 또 한국은 우리가 이제 결론은 고대 이후에 이런 다문화적인 전통을 우리가 경험했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도 기억 상식에 쉽게 걸리고 이런 사실들을 다 모르고 단순히 19세기, 20세기의 치욕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역사는 그래서 순환한다고 합니다. 순환. 보통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은둔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의 역사는 은둔의 나라예요. 19세기에 처음 미국인들이 동아시아에 와서 한국을 처음 왔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었는가? 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이미 한국이 굉장히 퇴락하는 시기입니다. 못 살던 시기죠.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있는가?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우리가 은둔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천만, 이거는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이 은둔의 나라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은둔의 나라가 천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길을 쓰고 가난한 나라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고려시대에 100명의 상단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고 있어요. 물건을 팔려고. 물건을 판다는 거는 물건을 살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물건 팔아 갑니까? 안 가죠. 먼저 지원해주고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을 살린 다음에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라고 하는 건 물건을 살 여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경제력이 있었다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역사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건 달리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고구려 벽화 대표적인 겁니다. 또 타문화에 대한 수용, 자기 문화화하는 과정, 외래 성씨를 받아들이고 귀화시키고 베트남 이씨 왕조, 베트남의 이 왕조의 화산 이씨입니다. 화산 이씨와 정산 이씨. 그래서 베트남의 이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어요. 왕조의 왕조 반란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왕자들이 난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정착한 사람이 바로 화산 이씨예요. 이씨. 있습니다. 화산 이씨. 혹시 있어? 덕수장 씨. 어쨌든
이런 그 타문화에 대한 수용 또 이런 세계화에 대한 운동적인 자세 또 굳이 이제 결론은 관용. 우리 한국 역사 속의 관용입니다. 피난민 받아주고 정착시키고 귀화시키고 직책 주고. 그래서 일부 이 성씨는 고위 간직도 차지하고 왕비도 배출합니다.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화면에 다시 이제 결론은 우리가 너무 기억상실증에 걸려있고 역사를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관용적인 역사고 개방적인 역사고 융합적인 역사가를 우리가 몇 가지 할 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어떤 DNA, 피가 우리 몸속에 흘러들어가 있는데 정작 우리는 굉장히 한국 사회는 불가능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몰역사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피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는 관용적인 역사고 개방적인 역사고 호탕한 역사입니다. 그걸 자꾸만 폐쇄적이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몰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반역사적인 반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시간 관계가 10분 정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40분에 강의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단순한 어떤 그런 철학적 용어가 아니라 역사적인 용어. 우리 한국 사회가 거쳐왔었던 그런 중요한 코드가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까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했고요.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 강의가 한 75년이라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꼭 그렇지 않지만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75분 진행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기가 수업 진행되는지 아니면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마다 그 수업에 들어올 때 항상 머릿속에 뭔가 하나 딱 짚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관용, 역사 속의 관용.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거기에 대한 전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관용과 지식을 축적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철학과 생각과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계속 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한 가지 더. 선생은, 훌륭한 선생은 황소 위에 쇠파리가 같다고 얘기합니다. 또 심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파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파리가 있기 때문에 황소가 계속 움직여요. 선생님은 게으른 학생들을 귀찮게 하는 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